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산 문제 제발 포기하지 말고 5문제만 맞추자. 몇 문제요? 5문제요. 제가 이 5문제는 5문제라고 뽑은 근거는 한 반타작 정도인 거예요. 제가 앞서 강의했던 공인중개사 계산 문제 하루에 끝내기는 토탈 15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다면 제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해드렸는데 그것만 다 맞추실 수 있다면 뭐 계산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틀리실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하루에 끝내기는 한 7시간 정도 강의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끝내기 정도 7시간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도 좀 부담스럽고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자격증을 받으려면 그 정도 시간은 사실 투자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시거나 나름의 각자의 이유로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서 강의하는 1시간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면 다 맞지는 못하지만 반타작 한 5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제가 한 16문제 정도를 뽑았어요. 자주 출제가 되고 출제될 때마다 같은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뭐 매해 나오는 건 아니고 출제 빈도는 매우 높지만 매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16문제만 잘 풀어 두신다면 시험에서 5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뽑고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고 계산 문제에 워낙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써놨어요. 왜 써놨냐면요. 사실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길 원하니까 제가 강의를 이제 한 거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건데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면 없어지더라고요.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제 노력이 헛수고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오로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지식 공유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꼭 같이 알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강의를 준비한 건데 애써 준비한 강의가 없어지면 뒤로 가서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게 되면 좀 안타까우니까 제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서 이 계산 문제 덕분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론에서 계산 문제를 그동안 포기하시고 안 하셨던 분들이 추가로 5문제를 더 맞추신다면 1차는 분명히 합격하시리라고 믿고요. 계산 문제가 아주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얻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여기 나오는 그 16문제의 강의는 제가 기존에 했던 이 15강을 찍었던 이것처럼 이론에 근거해서 하기보다는 계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론을 몰라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문제 유형을 보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계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론에는 충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론에 충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론은 따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서는 계산 문제만을 맞추는 데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경제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경제론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앞선 강의에서 했고 여기에서는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이 문제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균형 가격을 구하고 그 가격을 대입해서 균형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공급 함수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 함수가 2개 나와요. 공급 함수 1개, 수요 함수 1개, 2개.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균형 가격을 구하고요. 그 균형 가격을 그 공급 함수 가격에다 공급 함수에 대입을 해서 균형량을 구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는요. 보면 여기서 보면 공급 함수가 나오죠. 공급 함수 1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요 함수는 여기서 변화를 물어보기 때문에요. 변화는 어딘가에서 어디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QD1에서 QD2로 변화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요 함수가 1개, 2개 나와요. 그러면 요 2개를 뭐하고 같이 계산을 해주시냐면 공급 함수하고 같이 이퀄로 놔서 균형 가격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요. 공급 함수가 EP잖아요. 그쵸? EP. EP를 QD1 수요 함수하고 같게 놔주세요. 900-P.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세우시고요. 여기서 1개 세우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세우시냐면 또 공급 함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요번에는 두 번째 수요 함수 QD2를 같게 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식이 몇 개 세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2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요 EP와 각각의 수요 함수에 나와 있는 식을 같게 해서 식 1개 세우시고 식 2개 세우시고 이래서 각각의 가격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그 변화를 알아봐야겠죠. 300에서 5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얼마큼 상승했을까요? 200만큼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요 균형 가격을 물어보는 것일 때는 반드시 공급 함수하고 수요 함수를 같게 놓고 가격을 구하시라는 거. 그런데 수요 함수는 2개가 주어지니까 각각 1개, 2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량은 어떻게 할까요? 균형량은 공급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함수는 뭐죠? P죠. E 곱하기 P예요. P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각각도 하셔야 돼요. P1은 얼마였죠? 300이죠. 그러니까 처음 거는 2 곱하기 300에서 600이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가격이 500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500에서 10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00에서 10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400이 상승한 거예요. 요 문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는 문제는 쉬운 문제 중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꼭 맞춰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틀리신다 그러면 이제 맞출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맞춰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거미집 모형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나타낸 거는요. 제가 15강에서 사용했던 제가 마련했던 그 교재안을 그대로 여기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경제론에서 유형 1이었는데 여기 유형 2가 없고 유형 3으로 넘어왔죠. 이거는 거기에 있는 문제 그대로를
여기에 썼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다른 문제를 보고 싶거나 하시면 제 일일의 끝내기 강의를 들으시고 그 강의를 들으실 때 찾기 편하시라고 제가 그대로 거기 있는 번호를 그대로 썼어요. 이 유형 3에는 거미집 모형이에요. 거미집 모형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식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미집 모형은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수렴형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각 시장의 모형 형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미집 모형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냐면요. 공식 절대 어렵지 않아요. 분모는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 분의 공급 곡선 기울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말이 기니까 그냥 수요분의 공급이라 그랬어요. 밑에가 수요예요. 반드시 위에가 공급이에요. 근데 이게 기울기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울기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 일일 끝내기에서 했지만 그것도 어렵거나 그 기울기를 찾으라 그러면 벌써 골치가 아프신 분들은 그 기울기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풀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예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친절하게요. 이런 문제는 꼭 맞추셔야 돼요. 기울기를 줬잖아요. 그쵸?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에서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울기 여기 거미집 모형에서는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거든요. 기울기에.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면 마이너스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0.8은 0.8하고 똑같게 나와요. 마이너스 0.3도 0.3하고 똑같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요. 일단 A시장을 봐요. A시장을 보면 분모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수요 곡선 기울기 수요가 얼마예요? 0.8.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 위에는요 0.6 그래서 0.8분의 0.6이에요.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1보다 작은지 큰지만 보면 되거든요. 0.8분의 0.8이어야 1이잖아요. 그쵸? 근데 0.8분의 0.6이면 1보다 작겠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뭐라 그랬죠? 발산형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1보다 작으면 발산형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1보다 크면요 수렴형 1과 같으면 순환형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순환형은 잘 알아요. 1과 같을 때 혼동을 안 하시는데 1보다 큰 게 수렴인지 1보다 작은 게 수렴인지 이거를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1보다 작은 게 발산형을 외우시든지 1보다 큰 게 수렴형이다. 이렇게 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외우셔서 1보다 큰 게 수렴형이면 그 반대로 1보다 작은 건 발산형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B시장을 한번 보죠. B시장은 0.3분의 0.4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순환형. C시장은요. 수요가 뭐죠? 0.6이네요. 그리고 공급 곡선 기울기는 1.2네요. 그쵸? 이거는 1보다 커서 수렴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꼭 맞추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오면 꼭 맞추셔야 돼요? 기울기를 친절하게 줬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기울기를 식을 주면서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찾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앞에 일일의 끝내기 강의를 보시면 찾는 것도 어렵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 문제 푸지 마시고 이렇게 나온 것만 푸세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시장론이에요. 시장론에서는 다른 문제 아니고 요거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는 또 듣기만 해도 복잡하게 머리가 아프실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좋아요. 요구 수익률분의 정보 차이 가격 곱하기 안 들어설 확률. 근데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문제로 들어가서 숫자를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보죠 한번.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으면 8억 8천만 원, 정보가 없으면 6억 6천만 원. 이런 토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할 때는요. 일단 밑에는요. 요구 수익률을 들어가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주어져요. 연 10%. 그러면 이거를요 0.1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0.1이 아니라 1.1로 해줘야 돼요. 1.1. 20%면요 1.2로 하셔야 돼요. 그쵸? 20%면 20%다. 요거 수익률이 하면은 1.2로 해주세요. 그래서 10%이기 때문에 1.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현재 가치 할 때는요. 다른 식도 있지만 이 식으로 하는 게 더 간편하고 빨리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들어서는 경우에 가격과 안 들어서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 들어섰을 때 가격 그 차이를 뭘로 곱하냐면 안 들어설 확률이에요. 들어서는 확률이 아니라요. 안 들어설 확률이에요. 근데 들어설 확률이 얼마였어요? 40%죠. 그럼 안 들어설 확률은요? 그렇죠. 100% 전체에서 빼줘야겠죠. 40%를. 그래서 안 들어설 확률은요. 60%예요. 그래서 곱하면 0.6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하신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요거 계산하셔서 8억 8천에서 6억 6천만 원 빼시고 그거를 0.6으로 곱하셔서 나누기 1.1을 하시면 계산기로 하시면 1억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보의 가치는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문제가 나왔다. 이 유형으로 나왔다면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요런 유형으로 지금 강의하는 문제들의 유형으로 나오면 맞춰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16문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오면 꼭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 나오지 않으니까 적어도 5문제는 여러분들이 16문제 중에서 5문제는 나올 수 있고 그거는 꼭 맞춰주세요. 네, 요번에는요 상권 분석 모형이에요. 이거는 뭐 말만 어렵지 분석 모형, 상권 분석 모형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A, 이게 할인점일 수도 있고 뭐 도시일 수도 있고 그래요. A와 B가 있으면 기준이 되는 도시가 있어요. C. 이거는 인구수가 나오는 도시예요. 인구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구수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A로 가겠냐 B로 가겠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다 제곱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건 제가 이제 거기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제곱 써주시고요. 거리 A와 C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 거리의 마찰계수라는 게 2가 주어져요. 3 안 주어져요. 여태까지 다 2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그 A의 면적을 쓰시는 거예요. 면적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B와 C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분의 위에는 B의 면적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인구가 B로 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B를 위에다 써주면 돼요. A하고 B를 더해서 여기서 나온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숫자도 있겠죠. 그 숫자를 각각 더하세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셔서 A를 물어봤으면 여기다 A를 쓰시고 B를 물어봤으면 여기다 B를 쓰세요. 네. 그래서 곱하기 뭐를 하시냐면 C의 인구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이에요. 이렇게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 분석 모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확률이 나와요. 그래서 몇 명이 이용을 할 건지가 나오는데 이 인구수가 이거 100%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조건에서 C 인구의 뭐 30%만 간다 이렇게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C 인구수에서 곱하기 0.3에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별건 아니에요. 문제를 가보시면 여기에서는 A 할인점과 B 할인점에 가는 C 도시의 인구수를 구하래요. 그쵸? 이용객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면적 나오고 거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권 분석 모형 나왔어요. 이러면 그림을 그리세요. A, 여기 A 할인점하고 B 할인점이죠. 그러니까 A, B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C는 인구가 나오겠죠. C 이렇게 인구 해서요. 각각의 뭐를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거리의 마찰 개수가 2라 그랬으니까 거리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 쓰시고 위에는 뭐 쓰라 그랬어요? 면적. A의 면적은 5,000 이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B와 C는요. 또 여기 거리가 얼마죠? B와 C의 거리는 20이에요. 그러면 마찰 개수 쓰시고요. 2 제곱 쓰시고 면적은요. 2만이래요. B의 면적은 2만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각각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100의 제곱은 100이죠. 100이면 이거 2개 없어지고 2개 없어지니까 A와 C는 뭘까요? 50. 여기서는요. 20의 제곱은 400이죠. 그쵸? 400에서 0 2개 없애고 위에 2개 없애니까요. 4 나누기 200 하니까 여기도 50이에요. 그래서 이용 객수를 나타낼 때는요. 식은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C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그러면 인구가 전체가 얼마예요? 30만 명이죠. 그러면 30만 명의 전체가 아니라 60%니까 0.6을 곱해 주시고요. 곱해 주시고 곱하기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하세요. A와 B를 더하시고 그것 분의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요?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B 위에는 B를 써주시는 거예요. A 얼마였어요? 50이었죠. 50. B는 얼마였어요? B도 50이네요. 공교롭게 똑같아졌어요. 그쵸? 원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만 숫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분의 B는 얼마일까요? 50.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곱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건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식을 쓰시는 것보다는 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숫자로 해주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럼 30만 명 곱하기 60%는 그렇죠. 18만 명 곱하기 50 더하기 50은 100이죠. 100분의 50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18만 곱하기 2분의 1은 9만이에요. 그래서 9만 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상권 분석 모형은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맞추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렵다고 안 푸시거나 찍으시면 곤란하겠죠.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만 이렇게 요런 요 것처럼 식만 세우실 수 있으면 바로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만 주의해 주세요. 이런 조건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식은 다 세우셨는데 요식 다 세우셨는데 그냥 30만 명 곱하면 망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제요. 여기서요. 제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다 식에다 여기 이제 제곱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써놨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여기가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제곱, 여기도 제곱, 이렇게. 그쵸? 제곱을 컴퓨터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빼고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거
또 써놓나 많아요. 그쵸? 설명할 때 여기서 이거 빼먹었어요. 근데 아까 설명할 때는 제대로 썼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엔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말만 들어도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는 우리가 꼭 맞춰야 돼요. 그래야 계산 문제 덕분에 1차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문제 매우 중요해요. 시험은 보통 한두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에서 5문제, 10문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뭐죠? 그쵸. 대출 받아서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어요. 문제에서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보면요, 요 공식을 생각해 내시는데, 이건 공식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얼마 벌었냐는 거죠. 내 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들어갔는데요. 내 돈이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돈에서 내가 낸 수익, 총 수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얼마큼 벌었는지. 근데 벌었는데 내가 내 돈으로만 다 했으면 이게 끝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요. 그런데 지렛대 효과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자는 내 돈이 아니죠. 이자를 냈잖아요. 제가 벌어서 냈겠죠. 그래서 이자는 나간 거기 때문에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잘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 총수익, 이 총수익에는 내가 매달 벌어들인 돈도 있지만 그 부동산이 올라서 상승해서 차익 남긴 자본 이득도 꼭 있다는 거. 요것도 포함된다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것처럼 투자를 했는데 두 가지를 물어봤죠. 첫 번째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대요. 이건 즉 뭐예요? 대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어요. 대출 받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 거죠. 내 돈으로 오로지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죠. 니은처럼 뭐 50%를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는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 경우에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나오면 요 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공식을 안 외우고는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수학은 공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식은 꼭 외워주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볼까요? 10억이에요. 굉장히 비싸네요. 그쵸? 그러면 10억이 내가 다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거.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10억 원 내가 돈이 다 있었대요. 10억이요. 그래서 10억을 내 돈 다 투자했어요. 그러면 내 돈은 10억이에요. 10억 분의 M. 그 다음에 나는 얼마의 소득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친절하게.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럼 벌은 돈이 3천만 원만 있나 한번 볼까요? 3천만 원 벌었는데 이 부동산이 1년간 상승했대요. 얼마큼 올랐대요? 2% 올랐대요. 좋겠네요. 그러면 10억에 2%를 여기에 2%니까 10억 곱하기 2%는 0.0이지요. 그쵸? 0.01을 곱해주면 5천만 원이 아니 2천만 원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부동산은 총 수익이 얼마냐면 내가 여기서 얻은 순영업소득은 3천만 원 그리고 1년간 2천만 원이 올라서 토탈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네요. 얼마 투자했어요? 10억 투자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예요? 5천만 원 나누기 10억. 계산기 두드려 보면 0.05. 그래서 5%의 수익률을 올렸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너무 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내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넣고 50%만 넣고 50%는 대출을 받은 경우는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번에는요 10억을 사는데 내 돈은 반만 넣었대요. 5억. 그리고 5억은 어떻게 했어요?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 꼭 빼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올린 건 똑같아요. 그쵸? 내가 뭐 내 돈 반만 들어갔어도 여기에 수익 나온 거는요.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영업소득 3천만원 순영업소득 나왔고요. 그 다음에 2% 올라서 2천만원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뭘 빼줘야 될까요? 그쵸? 이자. 내가 이자를 5억에 대한 5억 빌렸지요. 50%니까 10억에 50%는 5억이잖아요. 5억에 대한 이자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5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일까요? 네, 조건을 봐야겠죠. 대출 조건을. 대출 조건에서 몇 프로래요? 연 4%래요. 그러면 5억 곱하기 0.04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이자네요. 그러면 5천만 원, 토탈 5천만 원 수익이 났는데 그 중에 2천만 원 이자로 냈어요. 그러면 토탈 수익은 얼마죠? 3천만 원 됐죠. 그래서 5억분의 내 돈은 5억만 들어갔어요. 그쵸? 5억 들어가고 얼마 벌었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 수익이 났고요. 이거를 어떻게 수익률은 곱하기 100 해줘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요. 요 계산하면 0.06 나오고 곱하기 100 하면 6%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봤을 때 내 돈 다 10억이라는 거액을 넣었을 때는 5%밖에 안 됐는데 대출을 지렛대 효과로 대출을 받아서 5억만 내 돈을 넣었더니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6%. 수익률이 뭐가 더 좋았어요? 대출 받아서 한 게 좋았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꼭 내 돈이 있을 때 대출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출 하나도 없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좋겠지만 또 여러 군데 또 하려면 내 돈 여러 군데 분산하면서 대출도 받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고요. 네,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말은 좀 어려워요. 말은 어려운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이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 커야 그 투자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요구하는 수익률보다도 기대 수익률이 클 때 그 투자는 아주 잘한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에 나오겠지만 호황별, 불황별로 수익률을 구해서요. 그거를 각각 곱해서 나중에 더해주면 돼요. 예상 수익률하고 이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 들어가면 별거 아니에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몰라도 기대 수익률이 뭔지 몰라도요. 그냥 기계적으로 곱하시고 더하세요. 되셨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곱하고 더하시라고요.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더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 모르셔도 돼요. 그냥 곱하고 더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자산 비중 있잖아요. 그쵸? 이 자산 비중과 이 호황과 불황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가는 상가끼리 하시고요. 상가는 상가끼리 하시고 그 다음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끼리 하시고요. 그 다음 아파트는요. 아파트끼리 각각 곱하고 더하세요. 그런 다음에 최종 상가 더하기 오피스텔 더하기 아파트 이렇게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일단 하나를 해보죠. 상가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산 비중이 20%죠. 그러면 0.2 곱하기 여기 호황불황을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호황은요. 여기에서 20%예요. 그쵸? 20%. 근데 여기에서 조건에서 확률, 호황올 확률이 얼마래요? 40%. 그래서 40%하고 20%를 곱하세요. 그리고 더하기. 불황. 불황은 10%인데요. 예상 수익률이 10%인데 불황이 올 확률은 60%예요. 그래서 60%하고 10%를 또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과 불황을 각각 곱해서 더하시고요. 그거를 자산 비중과 또 곱하셔요. 그래서 나온 게 상가만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그렇게 아파트도 그렇게 각각 구하셔서 토탈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0.2에서 호황은 0.2 곱하기 0.4 그쵸? 그 다음에 불황은요 0.1 곱하기 불황 0.6 이렇게 곱하시고요. 요거를 호황과 불황을 더해서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상가예요. 요거는 상가.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도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러면 오피스텔도 이렇게 오피스텔은 자산 비중이 얼마예요? 30%. 30%니까 0.3.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수익률이 얼마예요? 25%래요. 그쵸? 25%면 0.25. 근데 호황이 올 확률은 40%니까 0.4.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불황은요. 여기 10%죠. 수익률이 10%인데 불황이 올 확률이 60%니까 0.6.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고 최종 자산 비중에서 곱해주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거는 오피스텔이에요. 그쵸? 요거는 오피스텔의 수익률이에요. 오피스텔의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아파트를 해봐야겠죠. 아파트는 비중이 얼마예요? 네, 50%래요. 그러니까 0.5. 0.5고요. 50%니까 0.5. 그 다음에 호황하고 확률을 같이 곱해줘요. 호황은 0.1 에다가 예상 수익률이 0.1에다가 호황 확률은 40%니까 0.4 더하기 이번에는 불황이요. 불황은 8%니까 0.08 곱하기 확률이 60%니까 0.6 그래서 이걸 곱해서 더해 주시고 토탈로 앞에 비중 0.5를 곱해 주셔야 돼요. 요게 뭐예요? 요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전체 다를 상가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다 더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토탈 0.12가 나오고 기대 수익률은 100% 곱해야 되니까 100 곱해서 12%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떻게 곱하고 더하기만 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은요. 이렇게 그 확률이 나오고요. 예상 수익률이 나오면 호황은 호황끼리 곱하고 불황은 불황끼리 곱해서 어떻게 해줄까요? 더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비중과 전체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만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요. 이걸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이 공식만 외우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안 외우시면 못 푸는 문제지요. 근데 저는 이 공식은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우셔서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공식만 외우면 그냥 가져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꼭 풀어주세요.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그럼 공식을 같이 한번 잊지 않게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으면서 한번 같이 공식을 봐보죠. 맨 처음에
올린 소득, 총 내가 올린 소득을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이 가능 총소득,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맨 위에 가능 총소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가능 총소득. 내가 토탈 벌어들인 돈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물주의 상가수가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게가 9개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런 건물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물주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가게에서 임대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받고 이제 엄청나게 좋죠. 그러면 그 돈이 다 여러분의 것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어떤 게 빠져나가는지 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3층이고 맨 꼭대기다 보니까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지 비어 있었어요. 그럼 공실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손해를 본 거죠. 임대료에서. 그쵸? 이 가게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갔으니까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공실은 빼주셔야 돼요. 빼줘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불량부채도 빼주고 또 그 대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더해주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앞에 일일에 끝내기 위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어렵게 생각해서 안 외우시기 때문에 그냥 얘는 없애고요. 공실만 빼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유효 총소득이에요. 유효하단 말이죠. 좀 알짜배기예요. 유효 총소득은요. 공실을 뺐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 공실만 빼면 나머지 돈은 다 여러분의 돈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낸 돈을 빼줘요. 여러분들이 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영업경비라고 하는데요. 이 영업경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함으로써 들어갔던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빼준다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갔냐면요. 여러분들이 재산세도 냈을 거고 보험료도 냈을 거고 또 뭐 누가 수리해달라 그러면 수리도 해줬을 거고 또 가게가 잘 나가기 위해서 뭐 광고도 했을 거고 전기료도 들었을 거고 이렇게 이 건물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나간 돈이 있어요. 그걸 영업 경비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영업 경비라고 가격을 딱 주면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딱 주면 좋은데 영업경비라고 주지를 않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재산세는 얼마, 수리비는 얼마 뭐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게 영업경비인 줄 아시고요. 여기서 빼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거는 가능하실까요? 네, 요 정도는 빼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쉽게 나오려면 영업경비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각각의 항목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개인 업무비는 영업경비가 아니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쓴 거는요. 이 건물을 위해서 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돈이 뭐냐면요. 순영업소득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요. 세금 내기 전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번 거예요. 이게 순영업소득인데 우리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나라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금 다 내고 난 돈은 순영업소득보다는 적은 세후현금 수지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순영업소득은 요렇게까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순영업소득이 나오기까지는 공실 빼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출했던 돈 다 빼줬어요. 그게 순영업소득. 여기서 뭐를 빼줘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으면 원금과 이자를 빼주셔야 돼요. 원금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은행에 상환은 해야 되죠. 만약 대출이 없었으면요. 이거 빼줄 필요가 없죠. 이 원금과 이자, 은행에 상환한 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말이 어렵지만 외우세요. 부채 서비스액. 그렇게 된 게 세전 현금 수지예요. 세금 내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번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되죠. 사업을 하면요. 그 세금 내야 돼요. 그 세금이 뭐예요? 영업소득세를 내야 돼요. 영업세를요. 그러면 문제에서 영업세가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주고요. 영업세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문제를 그러면 포기할 거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요 문제만큼은 너무 욕심이 나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업세까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영업세는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영업세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순영업소득 있죠. 여러분들이 구한 순영업소득이요. 여기에서 이자, 여러분들이 낸 이자, 원금은 아니에요. 이자 빼주시고요. 감각 상각비를 빼주세요. 여기 대체 충당금은 있는데요. 이건 무시하세요. 이것까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해서 또 못 푸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하고 감가 상각비만 뺀다고 보시고 거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 세율을 곱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업소득세예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줘야 세금을 낸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종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세를 구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해야 되고 이자를 빼주고 이자만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도 꼭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꼭 세율을 곱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전체 식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이제 문제를 풀 때 바로 이제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계산 문제 아니고 다른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문제가요. 요게 밑에까지 나오도록 하려면 요 위에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는 거니까요. 세후 현금 수지를 한번 구해보죠. 여기 문제는 없어졌지만 문제가 뭐였죠? 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거였어요. 세후 현금 수지 한번 구해보죠. 그 식을 외웠으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맨 처음에 찾아야 될 게 뭐죠? 가능 총소득. 그쵸? 가능 총소득 여기에 있네요. 맨 위에 4,800만원. 4,800만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빼나가는 거예요. 뭐 빼라 그랬어요? 처음에 공실 빼라 그랬어요. 그쵸? 공실 얼마예요? 가능 총소득의 5%.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 4,800만원이잖아요. 그거에 5%를 빼주시는 거예요. 공실로 240만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빼야 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조건은 절대로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순서대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추가로 엑스트라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손대시면 안 돼요. 제가 문제를 풀 때 뭐라 그랬냐면 다른 데서 다른 챕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주어진 조건을 꼭 활용하라 그랬어요. 주어진 조건에 나온 숫자를 계산할 때 넣지 않았으면 활용하지 않았으면 그 계산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예외예요. 이 순영업소득 구하고 영업세 구하고 이런 이 현금 흐름 분석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슬쩍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계산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거는 무시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다시 계산으로 돌아와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줬어요. 그랬더니 4,560만원 나왔네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공실만 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또 뭐를 빼야 될까요? 그렇죠. 영업 경비를 빼줘야 돼요. 내가 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돈은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경비를 여긴 친절하게 그냥 240만 원 줬네요. 아유, 횡재했어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얼른 빼주세요. 영업경비 240만 원. 그러면 4,320만 원이 나왔죠. 이게 어떻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이거는 뭐라 그랬죠?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얘는 활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시는지 꼭 기억하세요. 다른 문제에서도 이거는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다 내 돈이냐면 그렇지 않죠. 이자 내야겠죠. 그러면 원금 상환을 해야 돼요. 그쵸?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빼줘야 돼요. 원금 어디 있어요? 찾아보면 원금 상환에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빼주고 이자는요. 이자는 800만 원이래요. 그쵸? 그래서 200만 원과 800만 원. 그래서 토탈 1000만 원을 빼주면 332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아직 내가 세금은 안 냈으니까 이건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업세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겠죠. 다 왔어요. 이제 영업세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업세를 구하지 못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다 했는데 문제를 못 맞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업세 구하는 식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번 해보죠. 영업소득세에서는 뭐에서 빼야 되죠? 그쵸? 순영업소득에서 빼기 시작해야 돼요. 순영업소득. 여기에서 뭐를 뺄까요? 그쵸? 이자 빼줘야 돼요. 이자 빼주고 또 뭐 빼라 그랬죠? 네, 중요한 감가상각비를 빼주라 그랬어요. 감가상각비를 빼줘야 돼요. 이거 두 개를 꼭 빼주시고 뭐 대체 충당금 더하시는 거는 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가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800만 원 빼주시고 감가상각비 200만 원 빼주세요. 그러면 3,320만 원이겠죠. 그쵸? 그거를 세율이 얼마래요? 영업소득 세율이 연 20%예요. 그러면 소수점으로 곱하면 뭘까요? 0.2예요. 그쵸?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주시고 감가상각비 뺀 거를 영업소득세율 0.2로 곱하면 664만 원. 그래서 664만 원을 영업소득세에 빼주시면 토탈 나오는 게 뭐냐면 2,656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세금까지 다 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세후 현금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시간이 1분 내에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이 공식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내가 건물주라는 생각으로 건물주에서 내가 임대소득을 올려서 세금 내고 내 손에 들어오는 돈, 이거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문제는 순형가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해서 사실 쉬운 챕터는 아니에요. 그쵸? 쉽지 않지만 여기서는 꼭 나올 만한 거, 이렇게 나오면 꼭 맞춰 주셔야 되는 거, 그런 문제를 지금 풀어볼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안 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일일이 끝내기, 여러분들이 요거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계산 문제 일일의 끝내기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문제가 여기 쉽게 나올 경우에, 기존의 유형대로 나올 경우에, 기존의 유형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풀기 전에 간단하게 공식을 한번 보면요. 순형가는 들어온 돈, 토탈 들어온 돈에서 나에게서 나간 돈을 빼주면 순형가예요. 그러니까 순형가는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들어온 돈은 내 수익이죠. 근데 내가 투자한 돈, 나간 돈은 투자한 돈이에요. 이걸 빼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들어온 돈, 위에는 빼줬는데 이번엔 나눠주는 거예요.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투자 대비 수익을 구할 때 이렇게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어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법은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빼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익성 지수법은 나누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제가 요거는 좀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안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를 못 풀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풀기만 하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푸시는 게 시간 1분 좀 더 걸려도 빨리 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요런 거에서 보면은 뭐 순현가, 수익성 지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표를 저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옆에다가 쓰세요. 옆에 남은 여백에다가 빨리 쓰셔서 이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한번 구해보죠. 순현가는요. 뭐라 그랬죠? 들어온 데에서 순현가는요. 순현가가 순현재 가치예요. 순현가는 들어온 돈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유입에서 현재 유입이에요. 유입에서 유출을 빼주는 거예요. 나간 돈, 투자한 돈을 빼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언제냐면요. 지금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라는 거. 현재 기준을요. 현재로 둬야 돼요. 그러면 볼까요? 문제에서도 다 현재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그러면 초기 현금 지출 나갔죠. 근데 유입은요. 말기에 들어와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현재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요. 아주 중요한 할인율로 나눠줘야 돼요. 이 유입에 있는 이 돈을 현재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할인율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뭘로 해줘야 돼요? 0.1.07로 해줘야 돼요. 0.07로 해주면 안 돼요. 1.07로 나눠주세요. 뭐를요? 이거를요. 그러면 7,490만원 나누기 7,490만원 나누기 얼마를 해줄까요? 할인율이 7%니까 1.07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7천만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7천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7천을 쓰세요. 7천을 쓰시고 그 다음에 2,675만원 나누기 또 1.07 하면 2,5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3,210만원 나누기 1.07 하면 3천만원, 그 다음은 4,5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현재 현금 유입을 현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인율로 꼭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기 거는 꼭 할인율로 나눠줘서 계산하세요. 그냥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요. 엉뚱한 답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꼭 할인율로 나눠주셔서 이제 이렇게 하면요. 다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과정이고요. 요거를 현재 유입을 구하셨으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해보죠. 여기서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빨리 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기다가 순현가 쓰시고요. 여기다 순현가 쓰시고 그 다음에 여백에다가 이제 사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는 수익성 지수를 쓰세요. 이렇게 수익성 지수를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럼 순현가 보죠. 7천만원에서 지출 빼야죠. 3천만원. 그러면 4천만원.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은 1,500만원. 그쵸?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은 1,500만원. 4,500만원에서 1,500만원은 3천만원. 요게 순현가예요. 순현가.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또 이걸로 해야 되겠죠. 7천만 원 유입해서 3천만 원 나눠줘야 돼요. 7천만 원 나누기 3천만 원. 이건 계산기 두드리셔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보죠. B와 C의 순영가는 같다. B와 C의 순영가가 같을까요? 순영가 1,500만 원으로 같네요. 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D이다.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거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3이 있네요. 그쵸? 예, D 맞았네요.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A다.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거 어디 있어요? 4천만 원 여기 있네요. A 맞았어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가장 작은 거 E가 가장 작네요. 그쵸? C 맞았어요. 그 다음에 A의 순현재 가치는 D의 2배이다. D는 3천만 원인데 2배가 되려면 6천만 원이어야죠. 그런데 A는 4천만 원이니까 틀렸네요. 네,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쵸? 말은 어려웠는데 순영가 어려웠는데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보죠. 그 다음 문제는 금융론이에요. 금융론도 어렵지 않아요. 금융론에서 우리가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대출금 상환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 받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금 상환에는요.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어요. 그쵸? 원리금 균등은 뭘까요? 이자하고 원금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쵸? 이자하고 원금을요. 똑같이 내는 게 이자하고 원금을 똑같이 낸다기보다는 이자하고 원금을 합한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인데 이게 어느 시기나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똑같이 내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 구성을 보면 다르겠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처음에는 이자, 여기 초반에는요. 이자를 더 이만큼 많이 내고 원금은 조금 내죠. 그쵸? 원리금에서. 근데 갈수록 원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자는 줄어드네요. 그죠? 원리금 균등은 그랬어요. 그러면 원금 균등은 어떨까요? 원금 균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금이 똑같이 내는 거예요. 원금을 20년 상환한다 그러면 20년 동안 매달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질까요? 그쵸? 이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자는 갈수록 많이 줄겠죠. 그쵸?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상환할 때요. 상환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이 달라요. 일단 원금 균등 보죠. 똑같이 원금을 내는 거. 원금은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매회 상환해야 될 원금의 상환액이 똑같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계산할 때 원금 균등에서 이걸 첫 번째로 해서 매회 상환하는 원금액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자를 구하셔야 되죠. 이자는요. 대출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주시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대출금을 지금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자는 원금이 이만큼 남았죠. 그 이자예요. 그쵸? 이자가 이만큼 돼요. 그런데 원금을요. 계속 갚아나갔어요. 갚아나가서 이때 이자는요. 이때 이자는 원금이 이만큼 남았을 때 이자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쵸? 원금 이만큼 다 갚았잖아요.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았잖아요. 원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자가 처음엔 이렇게 많았는데 이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구할 때는요. 꼭 잔금, 내가 대출금을 갖고 난 잔금에다가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에 원금과 이자는요. 얼마예요? 원금 상환에 매해 같은 거 하고 대출 잔금에 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더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 상환이에요. 대출금 상환이에요. 그러면 원리금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원리금은 매회 똑같이 내는 거예요. 매회. 근데 그 안에서 원금과 이자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요, 우리가 얼마씩 내는지 모르죠. 은행에서 저당 상수를 곱해봐야 알아요. 내가 4억을 빌리면 4억에 대한 4억 곱하기 저당 상수를 곱해서 매회, 이거는 원금이 같은 게 아니라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같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구하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원금은 얼마일까요? 여기에서 원금은 이자를 빼주면 원금이 되겠죠. 원리금에서요. 그쵸? 토탈에서 이자를 빼주면 내가 낸 원금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자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자는 이자율을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잔액, 대출금 잔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곱해주면요, 이자가 나와요.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자가 나와요. 이게 아니라 요게 두 번째예요. 이거를 먼저 해주세요. 이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은 원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에서는 처음에 원리금을 구하고요. 매회 똑같이 내야 되는 원리금을 구하고, 거기서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면 원금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에 속해요. 쉬운 문제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그 다음에 공식을 넣으면 딱 떨어지게 공식이 적용되고, 또 공식이 복잡하지 않고, 요런 정도는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문제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문제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매회 같게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같게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오면 풀어주시고 공부를 해주셔서 요거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죠. 여기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회차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원리금, 그러니까 상환 문제에서는요, 몇 회차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요. 몇 회차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래요. 원리금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금과 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금도 구해야 되고요. 이자도 구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조건을 보죠. 조건에 뭐가 되어 있냐면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금 균등이에요. 여러분들은 원금 균등을 보는 순간 뭐를 생각해내야 돼요? 네, 토탈 금액에서, 대출 금액에서 대출 기간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 그거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돼요. 이거 1회차 거, 요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죠. 대출 얼마 받았어요? 2억 받았죠. 2억을 몇 년 기간이래요? 20년 대출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해 얼마를 내야 돼요? 그렇죠. 1천만 원 내야 돼요. 1천만 원. 그러면 1회차 때는 얼마 낼까요? 1천만 원. 1천만 원과 이자 얼마예요? 5%래요. 그러면 2억 원의 5%는 얼마일까요? 2억 원의 5%는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요? 1천만 원? 그쵸.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그래서 1회차 때는요, 1천만 원 더하기, 원금은 1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천만 원 더하기, 이자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쵸? 2천만 원을 내는데 2회차는 말이 달라져요. 2회차는요, 2억에서
처음 1회차 때 1천만 원 원금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잔금이 얼마예요? 1억 9천만 원이죠. 네, 남은 잔금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 잔금 있죠.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남은 잔금 곱하기 이자율 0.05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950만 원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2회차의 이자예요. 그래서 2회차에 갚아야 될 원리금은 원금은 항상 똑같게 1천만 원, 1천만 원 더하기 이자 950만 원에서 1950만 원이라는 거. 되셨나요? 네, 원금 균등하면요. 무조건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토탈 금액에서 대출 기간으로 나눠줘서 얘를 구한다는 거. 그리고 회차가 몇 회차인지를 보는 거예요. 3회차면은 1,000만 원만 빼주면 안 되고 두 번 갚았으니까 2천만 원 빼줘서 0.05를 곱해줘야 되겠지. 이자 구할 때요. 이렇게 해서 원금 균등에 대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원리금 균등에 대한 거, 원리금을 한번 봐봐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원리금도 조금 전에 설명한 그 공식만 대입하면 어렵지 않아요. 요번에는요 10억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대출했대요. 그러면 뭐 10억은 필요가 없네요. 3억이에요 대출. 이율은요 7%예요. 조금 전에는 다 이런 조건을 박스 안에다 넣어서 다 보기 좋게 딱딱 해줬는데 이번엔 말로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박스에 주어졌다가 말로 풀었다가 뭐 A 물었다가 B 물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새로운 유형이 나오지 않아요. 다 나오던 유형이 나오고요. 아주 새로운 유형이 나온 30회 때도 나왔는데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나오지만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틀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는 기존의 유형대로 나온 거 그런 거를 꼭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기존 유형대로 나오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3억 원 다시 잠깐만 사설이 또 길었네요. 다시 볼게요.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율은 7%예요. 연리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7%. 20년간이래요. 근데 원리금인지 원금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번에는 뭐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근데 아주 그나마 친절하게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금을 구하라네요. 구하라고 하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뭘 구하라, 원리금을 구하라는지,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더해야 되죠. 원금을 구하라고 하는지, 몇 회인지, 몇 회 걸 구하라는지,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이것만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저당 상수가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당 상수를 안 주면 원리금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제 문제 푸는 것만 남았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대출 원금에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대출 원금이 얼마예요? 3억 원 곱하기 저당 상수 얼마예요? 0.094393. 그러면 2,831만 7,900원이 나오네요. 이게 원리금이에요. 매회 이거 똑같이 내야 돼요. 20년간 똑같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 구하라 그랬죠? 이자.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남은 잔금에서 이자율 곱하는 거죠. 근데 첫 해는 뭐 똑같죠. 3억 원. 그렇죠? 3억 원에다 이자율 얼마예요? 갚은 원금이 없으니까 3억 원 똑같아요. 처음에는 3억 원이에요. 거기다 이자율 7%니까 0.07. 그래서 이자가 얼마예요?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첫 해 원금은 원리금에서 뭐를 빼줘야 되죠? 그렇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준 게 뭐지요? 원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리금이었어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면 뭐가 남지요? 원금이 남아요. 그래서 이게 원금인 거예요. 첫 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회 하면은 또 복잡해지니까 고개를 흔드실지 모르지만 어렵진 않아요.
2회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원리금은 똑같아요. 원리금은 똑같은데 이자에서 이 3억 원에서 첫 해에 원금 있죠. 원금 이렇게 구해서 나온 원금을 빼줘야 돼요. 빼주고 0.07을 곱해서 나온 이자. 그쵸? 그게 이자예요. 3억에다 곱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원리금에서는요, 뭐 3회차 때 뭐 상환해야 할 원금을 구해라 이러면 계산이 아주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저당 상수도 복잡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어려워지면, 숫자가 복잡해지면 뭐 이런 문제 버리셔도 되지만 숫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거나 첫 해 거를 물어볼 때는 문제 버리지 마시고요. 꼭 풀어주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요번에는요,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도 대출 받을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험 문제를 위해서도 풀어야 되지, 알아두셔야 되지만 실생활에 우리가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풀고 또 답도 맞추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해줄 때요, 예전에는 LTV로 해줬어요. LTV는 집 가격 대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70% 해준 다음에 2억 1천만 원 나오고 이렇게 해서 LTV를 해줬는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는 소득 대비 DTI라고 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줘요. 같은 집값이라도요. 같은 집이라도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져요. 그게 DTI예요.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해요. 부채를 얼마큼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채를 감당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채 너가 지금 은행에서 그러죠. 너가 지금 대출을 해달라 그러는데 너 소득이 얼마야? 소득 대비 너 이거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DTI에는요, 분모에 꼭 연소득이 들어가요. 자기의 전년도 소득이 들어가요. 그거 분해 원리금 상환액이 있잖아요. 그쵸?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될 거,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자기가 다른 기타 부채가 있으면 그것도 더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무시하고 해볼게요. 또 이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무시하고 원리금 상환액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요, 대출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그러면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 돼요. 대출 금액에다. 그래야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거든요. 우리 위에서 배웠죠. 조금 전에 대출 금액에다 저당 상수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 구했어요. 그쵸?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로 여기서는 어떤 거를 물어보냐면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출 금액 얼마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내 소득은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너네가 얼마 대출해 줄 건데 대출 금액이 얼마인데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금액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려면 이 부채 감당률 DTI는요, 문제에서 주어요. 여기를 주고 연소득도 주죠. 그리고 대출금은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X로 놓고요. 저당 상수도 주어져요. 기타 부채는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단 하나 또 여기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함정을 파놓냐면 기존 대출 금액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존 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최대 대출 금액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보죠. 문제 어렵지 않아요. 대출 금액 여러분들이 대출금도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조금 전에 그 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서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을 구하래요. 최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미 얼마를 받았어요? 7천만 원을 이미 대출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나중에 최대 금액 담보
최대 담보 대출금에서 7천만 원을 빼줘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이거를 자칫 실수하셔가지고 7천만 원을 안 빼주시면 식을 다 풀고도 억울하게 정답을 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죠. 보면 조금 전에 어떻다 그랬죠? DTI는 여기 DTI가 나와 있고요. LTV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LTV는 50%고요. DTI는 40%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요. 각각 구해서 작은 거를 채택하는 거예요. 은행에서요. 큰 거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줘요. 작은 거에 기준을 둬서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먼저 풀어봐요. 요거는 금방 나오죠. 집값 대비니까. 집값이 얼마예요? 5억 원이죠. 5억 원 곱하기 50%래요. 5억 원에 50%는 얼마예요? 50%는 0.5니까 2억 5천만 원이죠. 그쵸? 그래서 LTV는 간단하게 2억 5천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DTI를 구해보죠. DTI로는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DTI는 얼마예요? 0.4래요. 40%, 0.4 했어요. 그쵸? 0.4는 얼마예요? 내 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6천만 원을 쓰시고요. 분자에다가는요. 대출 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몰라요. 그거 지금 구하는 거예요. 곱하기 저당 상수가 얼마예요? 0.1. 저당 상수 간단하게 줘서 계산하기 좋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어떻게 할까요? 6천만 원 이쪽 우변으로 넘겨요. 그래서 0.4 곱하기 6천만 원은 2,400만 원 나오고요. 여기는 0.1x죠. 그래서 x만 남기면 0.1을 양쪽에다 나눠주면 2,400만 원 나누기 0.1 하면 2억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토탈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인데 2억 4천만 원 하면 안 되겠죠. 왜요? 기존에 7천만 원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억 7천만 원이 추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요식 세우는 거예요. 요식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세우라 그랬죠? 식만 다시 한번 보면 연소득 6천만 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지는 모르니까 무조건 X 곱해주시고 저당상수가 0.1이니까 저당상수 곱해주시고요. 이게 얼마래요? 이게 DTI가 40%니까 DTI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0.4.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2억 4천만 원이었죠. DTI는 지금 2억 4천 나왔어요. 그러면 2억 4천, 이거 안 바뀌네요. 2억 4천 나왔고, 아까 LTV는 얼마 나왔어요? 2억 5천 나왔었죠. 여기는. 그쵸? 그래서 작은 거가 뭐예요? 2억 4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2억 5천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도 꼭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개발론에서 입지 계수에 대한 문제예요. 개발론에서는 뭐 계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요 입지 계수 계산 문제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요 식을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데요. 입지 계수가 나오면요. 이제 고용자 수를 구하는데 고용자 수를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산업의 고용자 수를 구할 때요. 어떻게 하시냐면 전체 뭐 이게 국가면 국가 여기를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전체분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A 도시면 A 도시에 뭐 X산업이면 X산업 어떤 산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 뭐 이렇게 하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도 또 전체 산업 고용자 수가 있겠죠. 그것분에 구하려고 하는 뭐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 이런 이걸 X산업이라고 본다면요. 그 산업에 관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 전체 나라 전체에 있는 고용자 수분의
나라 전체에 있는 X산업에 고용돼 있는 종사자 수 분의, 요번에는 전체 아니고요. A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또 A 도시에도 전체 고용자 수가 있겠죠. A 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 분의 A 도시의 중에서도 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그 고용자 수만 분자해 두고 이렇게 식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계산을 할 때는요. A분의 B는 C분의 D 이런 형태잖아요. 그쵸? C분의 D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죄송해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가운데 있는 끼리 곱해요. 그래서 C와 B를 곱하고요. B, C분의 바깥에 있는 건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해요. 그래서 A, D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맞추셔야 돼요. 뭐 제가 다 꼭 맞추시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꼭 맞출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꼭 맞춰주세요. 여기서 입지계수인데 X산업이래요. 그럼 우리가 X산업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여기만 일단 신경을 쓰시면 되겠어요. Y산업은 버리세요. Y산업은 버리시고요. X산업에서 입지계수, 그게 어떤 거를 구하래요? 2를 초과하는 도시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 다 구해야 돼요.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D도 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국 대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 써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만 걸릴 뿐이지 계산만 하면 답은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제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푸는 수밖에 없어요. 풀어보죠. 빨리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A 도시 거 한번 풀어봐요. A 도시는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전국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전국의 X산업 종사자하고 A 도시, 분자는 A 도시예요. A 도시에 있는 X산업 종사자 수를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전국에서는 총 합계가 몇 명이에요? 6,250명 분의 X산업은 3,350명이네요.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것 분의 그 다음 A 걸 봐야죠. A, 이제 전국을 봤으니까 A를 봐야 돼요. A는 전체가 몇 명이에요? 1000명 분의 X산업은 400명 종사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곱해서 분모로 가고 요거 곱해서 분자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시면 되는데 제가 그 일일 끝내기에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일일 끝내기에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이 A 도시는 0.74, 그쵸? B는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1.11, C는 1.05, D는 0.97이 나왔어요. 이거 계산하실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D 하나만 더 해보죠. D 일단 분모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전국. 그러면 D에 대한, 그러니까 전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A나 B나 C나 D나 전국은 어차피 다 똑같겠죠. 그래서 전국은 똑같아요. 전국분의 D는 D 거를 넣어야 돼요. D는 전체가 몇 명이에요? 2100명이에요. 그래서 2100명분의 X산업은 1100명이죠. 그래서 2100분의 1100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0.9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초과하는 도시는 B와 C라는 거. 그죠? 계산만 하면 어렵지 않죠? 이 입지계수의 문제는 어렵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용기를 내서 풀어서 꼭 마치세요. 이제 마지막 단원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우리는 꼭 나올 만하고 유형 변하지 않게 나올 만한 한 것들을 한번 여기서 다뤄보도록 해요. 요번에 이제 제조달 원가예요. 요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가법에서 나와요. 이 원가법은 저희가 가격을 구하는 게 세 가지나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론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을 이렇게 빼준다. 이렇게만 아시고요. 뭐 제조달 원가가 뭔지 뭐 이런 거는 이건 이론에서 하고요. 일단 근데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비용 지수. 여기서 비용 지수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지수 요 공식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공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비용 지수는 분모가 과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건축비 지수. 이거는 조건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분의 기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넣으시면 안 돼요. 분모가 과거고요. 분자가 기준 시점 건축비 지수라는 거. 이걸 그리고 문제에서 뭐 제곱미터당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보면은 숫자도 많고 해서 뭐 좀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그쵸? 못 풀 것 같고 벌써 그런 마음을 들면요. 문제를 한테 지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도 전에 나는 못 풀 것 같아 이러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자신감이 반이에요. 이건 별거 아니야 하고 푸셔야 공식도 잘 생각이 나고요.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건물에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20년대 때, 20년 전에 준공됐대요. 건물인데 대지 면적이 있고요. 연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네, 연면적을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왜 줬을까요? 우리 혼동되라고. 그렇죠. 여기서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은 필요가 없어요. 연면적. 나중에 나온 값에서 1450을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요. 여기서 이 공사비를 다 더해야 돼요. 직접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간접 공사비도 더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윤도 더해야 돼요. 이윤을 빼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세요. 공사비 나온 건 다 더하면요. 4억이에요. 4억 곱하기 여기에서 건축비 지수 아까 분모에 뭘 넣으라 그랬죠? 과거는 뭐예요? 20년 전이죠. 그쵸? 건축비 지수가 얼마예요? 100이에요. 100분의 기준 시점은요. 145예요. 그래서 100분의 145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5억 8천만 원이 나와요. 이 제조달 원가는 토탈이에요. 연면적 1450제곱미터에 대한 토탈 제조달 원가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할 때는 이걸로 나눠주셔서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4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제곱미터당 40만 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공식을 조금씩 외우셔야 되니까요. 근데 공식은 그렇게 복잡한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 적상 가격이 나왔네요. 적상 가격에서 원가 방식의 가액인데요. 여기서 원가법 해볼게요. 원가법은요. 아까 나왔죠.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요. 감가 수정액을 뺀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감가 수정액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쵸? 앞에서 했어요.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원가법의 가격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
그런데 앞에서 제조달 원가 한번 문제 봤고요. 감가수정액은 어떻게 공식이 되냐면 제조달 원가에서 총 연수분의 지나간 과거 연수를 곱해줘요. 그리고 감가율을 곱해줘야 돼요. 감가율은 어떻게 나오냐면 잔존 가치율이 주어지면 100에서 빼서 구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 감가율은 잔존 가치율을 100에서 빼준다는 거. 요 공식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공식만 외우면 어렵진 않잖아요. 이 공식을 몰랐다고 봤을 때 이거를 보고도 이 공식 모르고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아, 그냥 2억 나왔네, 2억. 그죠? 금액이 있으니까 그냥 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토탈 나왔네, 50년. 그리고 아, 얘는 5년 지났네, 2009년에서 2014년이니까 5년. 그리고 잔존 가치율이 10%니까 100에서 빼주면 0.9.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감가수정액의 공식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런 식을 세워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주어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고 그 공식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를 뭐 공식을 제대로 알고 이론을 알고 풀면 제일 정확하고 옳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빨리 풀어야 되고 몰라도 풀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보이면요. 이렇게 갖다가 다 붙이세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 여기서 보면은 식대로 한번 하나하나 보죠. 제조달 원가가 얼마래요? 여기가 제조달 원가가 2억이래요. 그쵸? 그래서 2억 원 곱하기 총 연수분의 과거 연수 해줘야 되죠. 총 연수 얼마예요? 50년이래요. 50분의 지금 얼마 흘렀어요? 그 준공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지금까지 5년 흘렀네요. 그쵸? 2009년부터 14년까지요. 그래서 5년 흘렀어요. 그래서 50분의 5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감가율은 100에서 잔존가치율을 빼주셔야 돼요. 잔존가치율이 10%이기 때문에 100 빼기 10은 90%예요. 그래서 이건 곱하면 0.9를 곱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하고 10 되죠. 그래서 2억 원 곱하기 0.9 나누기 10 하면 1,800만 원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1,800만 원이에요. 네, 이거 어려우실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이것도 그냥 무조건 갖다 곱하세요. 이거 문제가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나오면요.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냥 다 갖다 곱하시면 그게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지금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는 보정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곱해주면 돼요. 뭐가 우세하다 비교해서 우세하면요 100분의 10 우세하면 110 90 열세하면 100 빼기 90 하면 되는 거예요. 10 우세하면 110 10 열세하면은 100 빼기 10 해서 90 이렇게요. 열세하면 빼주시고요. 우세하면 더해주세요. 분모는 그대로 100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보정을 해주거든요. 보정은 왜 해주죠? 네,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게 정상으로 가능하면 정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가격을요. 그래서 보정에는 왜 사정보정도 있고요. 그쵸? 사정보정도 있고 뭐 시점 수정도 있고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기도 하고 뭐 개별 요인을 비교하기도 하고 면적도 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사정보정치를 보면요. 비정상 가격일 때 그쵸? 그거를 이제 정상 가격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 가격분의 정상 가격인데 그럴 때는 분모에 사례 부동산을 넣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분모는
아니 분자는요 대상 부동산이에요. 요거 하나 유의해 주세요. 분모가 뭐예요? 사례 부동산. 분자는 대상 부동산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도 무조건 곱하세요. 있는 숫자 다 갖다 곱하시면 돼요. 여기 뭐 가격 있죠? 가격. 일단 가격 나왔으면 가격 앞에다 두시고요. 곱해요. 2억 곱하기. 그 다음 보면 여기에 면적이 900이잖아요. 대상 면적이 900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는요. 사례는 10% 우세하고 사례는 여기 있죠. 지금 대상하고 사례 각각 나눠줬네요. 사례는 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례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1000분의 분모에 뭐가 들어가죠? 사례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분모의 사례 1000분의 분자에 대상이 들어가서 900이 되는 거예요. 1000분의 900 되셨나요? 그 다음에 지금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어떻게 돼요? 개별 요인 이런 거 무슨 개별 요인 무슨 요인 중요하지 않아요. 우세한지 열세한지만 보세요. 우세하대요. 얼마큼이요? 10%요. 그러면 분모는 100이에요. 항상 그럼 100분의 10% 우세하니까 뭘까요? 110이에요.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건 이렇게 지우라 그랬어요. 그쵸? 지우세요. 지우고 그 다음에 쓰지 않은 조건 뭐 있죠? 지가 상승률은 5%예요. 그럼 0.05 곱해주면 망해요. 이럴 땐 1.05를 곱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2억 79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다 곱하세요. 조건에 있는 것들을 갖다 곱하시는데 유념하셔야 될 것은 밑에가 사례라는 거 그리고 분모가 대상이라는 거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바꾸시면 안 되고요.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0분의 우세면 더하고 110 열세면 빼시고 10% 열세하다 그러면 100분의 9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조건을 이용해서 곱해서 나온 가격이 답인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쵸? 어렵지 않고 이거는 푸실 수 있어요. 이 수익산업 지금 이제 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 수익환원법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하기가 망설여지는데 마지막 문제니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만 외우면 이것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만 외워서 푸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수익환원법은요. 부동산 가격, 수익 가격을 낼 때 공식이 뭐냐면요. 분모에 환원 이율이 들어가요. 그래서 순수익, 순영업소득이요. 그것을 환원 이율로 나눠준 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시고요. 뭐 환원 이율, 부채 감당률 뭐 이거 모르시고 일단 모르셔도 돼요. 문제 푸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론 문제로 어렵게 나오지요. 그거는 반드시 이런 게 중요하죠. 잘 아셔야 되고 문제에서도 이게 어렵게 나온 문제는 여러분들이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게 지금 풀어볼 문제처럼 나왔을 때 그때는 꼭 맞추셔야 돼요. 이 공식 하나 외워가지고 꼭 맞추셔요.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자료를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액은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수익 가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다 이거를 또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조건을요. 근데 여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현금 흐름 분석에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현금 흐름 분석에서 나왔을 때는 여기 있는 걸 다 사용하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그 문제만큼은 다 사용하면 안 돼요. 엉뚱한 거를 혼동을 주기 위해서 조건을 넣기 때문에 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환원율 필요하죠. 환원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순영업소득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현금 흐름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그냥 이거는 문제를 하나 준 거예요. 정답 하나 맞히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을 외웠는데 이 문제를 못 풀면 억울하잖아요. 이것도 2.5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요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보죠. 일단 순영업소득을 구해요. 순영업소득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가능 총소득에서부터 빼주면 되죠. 8천만 원에서 뭐 빼줄까요? 공실 빼줘야 되겠죠. 그쵸? 공실 얼마래요? 가능 총소득의 10%. 8천만 원의 10%는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2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네, 유효 총소득이에요. 여기에서 뭘 빼줘야지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그렇죠. 뭘 빼줘야 돼요? 영업경비. 우리가 들어갔던 돈 있죠. 근데 영업경비를 이 조건에서 영업경비로 안 주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 항목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빼줘야겠죠. 그러면 영업경비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겠죠. 수선유지비, 네, 영업경비네요. 빼주고요. 화재보험료, 네, 영업경비예요. 빼주고요. 재산세, 네, 이것도 영업경비예요. 빼줬어요. 부채서비스액은요, 이거는 어디에서 필요했던 거죠? 네, 세전 현금 수지할 때, 그쵸? 세전 현금 수지할 때 원금과 이자 빼줬죠. 거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절대 빼주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 혼동 주기 위해서 여기다 슬쩍 끼워 놓은 거기 때문에 함정에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에 대한 영업경비를 빼주시면 이게 7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7,200만 원에서 700만 원 빼주시면 6,500만 원. 이게 뭘까요?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가액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환원율 분의 환원율이 얼마예요? 10%. 그래서 0.1분의 순영업소득 6,500만 원 하면 6억 5천이 나와요. 그래서 가액은 6억 5천만 원이라는 거. 네,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이 16문제는요, 아주 출제 빈도가 잦고 문제가 나올 경우에도 크게 응용이 돼서 나오지 않고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 문제만큼은 유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 꼭 맞춰주시는 걸로 하고요. 이 중에서 뭐 5문제 맞히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5문제 이상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요. 1시간 반 정도 공부하셔서 계산 문제 많이 맞추시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 덕분에 1차 시험을 통과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